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게 이제 좀 대문처럼 명칭인데요. 국어임용 넘버원이라고 썼습니다. 네, 송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의의 이름은 큰 이름은 국어교육론이고 실전 대비과정 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전 대비과정 1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이론 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든 처음 출발선상에 서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1, 2월이기 때문에 또 이해하고 최대한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큰 이름으로 화법을 보는 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뀔 거예요. 이제 2달 우리가 1, 2월 진행하는 동안 화법을 보는 눈, 작문을 보는 눈, 독서를 보는 눈 이렇게 큰 이름이 요 이름은 같지만 밑에 있는 제목의 명칭은 바뀔 것이다. 영역이 바뀔 때마다 요 이름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대문이나 이름이라는 건 또는 제목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담죠. 우리가 뭐 국교론 공부를 하든 안에 있는 제목들이 있고 목차가 있고 그 목차의 제목 하나의 제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는 거를 보통 제목으로 붙이죠. 또 작품,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의 제목이 작품의 내용에 무엇인가 핵심적인 걸 담고 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 우리가 화법을 공부할 거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얻을 것이냐? 결국 우리는 눈을 갖는 것이다.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눈을 갖는다는 건 뭐냐? 안목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항상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가 나오면 국교론 용어들은요 매우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용어나 개념어들이 이것을 우리가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형상화시켜야만 보이죠. 그죠?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길,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나서 우리 집에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들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추상적인 내용을 내가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내가 노량진 이소고시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물론 낯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또 뭐 이곳에 와서 조금 다니다 보면 자기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강의만 들어서 휴대폰 사용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인가를 듣고 그대로 해보다가, 보통은 처음은 그대로 해보다가 시도해 보다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 방법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낯섦과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처음 듣기 때문에 낯설다. 낯서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돼. 스스로가, 이 뇌가.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패턴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각기 동일한 휴대기기를 사용하지만 각기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뭐 방식도 좀 다르게, 그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게 이미 여러분들은 눈을 갖고 있는 거야. 또 눈을 가진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화법도 마찬가지다. 낯설 것이다. 그죠?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차차 익숙해지게 된다면, 자, 가정이에요. 이제 처음에 낯설게 개념들을 정리하고 개념어가 나오고 그걸 풀고 형상화 시켜주는 작업은 제가 도와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듯 아니면 여기서 집에 가는 길이 익숙해지듯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한 길로만 가지 않잖아요.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우리가 교수 학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이라는 건 학습의 목표가 있고, 그죠? 그걸 교수 학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도달 지점이 이게 목표예요. 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수업의 목표다. 다만 여러분들이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지 않으면 여러분께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을 눈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 좀 첫 시간 이것도 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러분들 마음도 좀 풀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서로 경계태세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뭐 이런 거. 조금 저도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서 OT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엇을 송원이 이제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1999학년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공립학교에서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에서 8년, 11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어요. 뭐 이유는 차차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저는 퇴직을 하고 대한교육에 뛰어들어서 전국을 주유하고 뭐 프리스쿨부터 뭐 홈스쿨링부터 뭐 프레네, 발도르프 이런 자유학교 이런 하여튼 다양한 도대체 교육이 진짜 일어나려면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그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대한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샘플러스에서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고민, 또 대한교육에 대한 고민 이런 분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 이름들은 다는 아니지만 국교론에다가 눈 안 붙였지만 강의의 핵심은 다 눈을 핵심으로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눈이라는 시리즈로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OT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올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물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강의 계획 말씀드릴 거고요. 교재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이 또 핵심이죠. 어느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학자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가 나중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학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정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이죠. 그냥 3학년 동안 24학년도인 내 23년 실전 대비 과정일 강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우리가 7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법을 보는 눈 2주, 작문을 보는 눈 2주, 독서를 보는 눈 2주, 그리고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2달 동안. 독해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영어 독해처럼 독해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론 공부를 많이 해도, 이론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독해는 다른 말로 하면 분석력이에요. 분석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예를 하나 들면, 항상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시험을 보셨던 분도 있고 아직 안 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는 올해 기출문제 정도 또는 몇 개년치 기출문제 정도는 아마 좀 프린트를 하거나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어찌됐건 기출문제집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잘 풀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발문이라고 하죠, 보통. 1번 뭐뭐다, 뭐뭐를 이게 질문이 항상 문제의 맨 위에 있어요. 그 발문을 독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는 보통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본문. 그것이 화법이라면 무슨 어떤 토론의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있는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다 지문이라고 말하죠. 그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의 핵심이에요. 한 3시간 걸려서 한 문제 푼다 그러면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한 문제를 푸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 4, 5분 내에 그 문제를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A형 90분, B형 90분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답을 써낼 수 없다는 거죠. 이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성 방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시험 문제에. 발문, 본문, 작성 방법. 작성 방법은 보통 뭐 많게는 2개, 더 있기도 하지만 보통 2개예요. 2개. 배점은 보통 4점. 그러니까 쪼개져 있죠. 하나. 찾고 이유를 서술하라든가 학습활동을 만들라든가 이런 게 다 1점씩 이렇게 부분 배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작성 방법도 독해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독해 연습이라는 건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 근데 정작 문제에서 출제자가 출제한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 이거야. 요 간극 때문에 내가 이론을 많이 공부했고 개론서를 많이 봤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귀인을 찾아야 귀인, 문제의 원인과 오류를 줄여야 고득점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뽑긴 했는데 아마 요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독해력이 중요한가? 왜 분석력이 중요한가? 왜 정확하고 빨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간 계획이에요.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1, 2월은 화법, 장문, 독서를 보는 눈이라고 제가 아까 화법을 보는 눈처럼 그래서 주로 기본 이론 강의, 이론에 조금 더 중점을 두지만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2달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3, 4월로 들어가면요. 이름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엔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얘가 별개가 아니고 2개가 별개가 아니고요. 얘는 조금 더 개론서적, 이론적인 데에 집중한다면 화독자 3, 4월로 가면 그것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2달 동안 화법과 장문 집중합니다. 4주 동안 화법에만 집중한다. 또 4주 동안 장문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눈이 떠져요. 이때 배웠던 이론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화법 장문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 기준 해설로 실현되었고 그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준비학습,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으로 적용되는지를 그래서 여기에는 실예가 너무 많아요. 실제 예. 교과서 속에는 실제 토의, 실제 토론, 실제 면담, 실제 면접, 실제 강연, 실제 연설, 실제 협상의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 6월로 가면 같은 이름의 항목이 독서와 문학도 있대 합니다. 문학교육과정까지 독서 교육과정엔 교과서, 그다음에 문학교육과정엔 교과서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단언하면 6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면 이론 공부는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나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안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용하는 거. 실제 예 분석을 통해서 실제 예 이론 그다음에 실제 예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힘은 아직은 확실하게 안 생겨요. 처음 준비한다면. 그러니까 이론은 이때면 거의 끝나요. 익숙해진다는 거야. 매우 익숙해진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적용하는 연습을 이제 그래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때 가면 다시 7, 9월에 화작독 문제풀이니까요. 다시 이론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들이 나오겠죠. 본문에. 또 반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문제로 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 시험과 거의 유사한 형, 거의 A형, B형 이렇게 나누어서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는 거. 그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영역별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 9월까지는 계속 화법 2주, 여기는 2주, 여기는 4주, 맞죠? 그럼 벌써 6주를 화법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3주입니다. 3, 4주. 화법만. 그러니까 9월까지 거의 뭐 한 10몇 주를 계속 이론을 반복해서 9월 정도 되면 이론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다만 안 되는 건 역시 빠른 독해력과 분석력. 그죠? 그걸 갖게 될 거고요. 2차 이제 1차가 지금 다들 또 끝났고요. 2차가 되면 특강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합격자가 발표한 후에 다시 한번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현직. 우리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현직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 공립학교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과 선배들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역시 또 특강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세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현직 저하고 우리 현직 선생님들하고 최종 합격한 분들하고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모였었고요. 코로나 때는 직접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뭐 구글 미트 이런 화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만날 일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내가 최종 합격해서 이제 학교에 가면 되는데 송원을 뭐하러 만나고 현직들을 뭐하러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요때로 오면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뭐 2차 시연 뭐 어떻게 준비해요? 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죠? 뭐 옷은 어떻게 입어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열로 딱 가면 시험에 대한 질문은 싹 사라지고 방은 어떻게 구하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통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학교 근처여야 되나요? 그럼 애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뭐 아니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 다음에 3월 2일 날 가면 첫 수업에서 뭐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질문이 바뀝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현직 선생님들이 그런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과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 학교에 오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그냥 무슨 뭐 만화책 이런 게 아니라 교사로서 이제 1년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뭐 학급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또 책을 제가 또 각자 보내드리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재입니다. 2023년 국어교육론 교재. 첫 번째 교재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국어교육론 기본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볼 거예요. 언제? 1, 2월 내에 이 책을 다 볼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 일단 세 번째죠. 기출문제집 국어교육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소개는 보시면 알지만 2022학년도 기출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여러분 또 이제 궁금해하실 거겠지만 이 책을 10만 권 찍었어요.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무도
종이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2023학년도 기출 문제는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리고 이 속에는 문제만 있습니다. 화법, 독서, 작문 이렇게 1997학년도부터 이것도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임용 시험은 다 아이고 97학년도부터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97학년도 그러니까 96년도 겨울 시험 때부터 서술형 시험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2008년까지가 서술형 시험이었어요. 그랬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게 노란색이어야 잘 보이는가? 13년까지가 객관식 시험 시절이었다는 건 뭐 시험 치신 분들은 다 알 거고 그렇지만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이때가 1차 객관식입니다. 이걸 합격한 친구들이 2차 논술형 시험을 쳤어요. 따로. 그리고 3차가 수업시험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시험이 9, 10, 11, 12, 13 5번이 아니고요. 객관식으로 바뀔 때 모의고사를 한번 중간에 쳤어요. 2009학년 본 시험을 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식 시험을 모의고사를 한번 국가에서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객관식이 6년치가 시험이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10년이 됐죠 이제. 이게 바로 서답형. 서답형은 이제 단답과 서술을 기입과 서술을 포함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문제집에는 여기서 2022학년도까지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해설이나 답이나 해설 자료가 없습니다.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중에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교재 2권. 그 다음에 항상 뭘 볼 때는 답이 있는 것, 사족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많이 봐왔어요. 공부도 해왔고. 근데 이제는 조금 낯설게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익숙함이 있을 거야. 그거를 일단 놓으시라는 거예요. 저쪽에다 한쪽에다 내려놓고 저와 함께 새로운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눈을 뜨게 만들고 진짜 목표에 빨리 도달하도록 도와드릴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모습으로 색깔은 다르지만 이게 장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같아요. 뭐 독서 그리고 문학까지 해서 4권의 교재가 있습니다. 요 책 이름은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이론을 공부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프린트 자료를 따로 드립니다. 또 제가 따로 이론과 관련된 프린트 자료를 또 제공합니다. 이거 말고도 요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책은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이제 2022 개정이 나왔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괜히 불안하고 이런 분들 불안하지 마라. 이따가 우리가 수업하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체계적 둔감화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홍수법 이런 거. 근데 불안해하지 말라. 누군가 불안을 조장해도 전혀 불안해할 거 일단 없다는 말씀 먼저 결론적으로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이거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 교재는 2015 교육과정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유는 뭐냐면 완성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심화교과서까지, 그죠? 선택교육과정 그 교과서들까지 완성된 게 중1부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뭐 화법과 작문, 독서, 그다음에 뭐 문학 이런 교과서들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완성태예요. 내년에도 안 바뀝니다. 교과서가 내년에도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년쯤 2025학년도쯤 교과서 한 학년께 나오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에 교과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뀌려면 2025학년도에 교과서가 출시가 된다면, 새 교육까지 교과 출시가 된다면 최소한 2028학년도가 되어야 완성된 교과서가 나온다라는 거. 전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것이 없다. 교과서가 없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태는 2015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형태 전체 다 나온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과 엮여진 교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교재 말고 이만큼보다 더 두꺼운 프린트 교재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화법의 이만큼 양. 이거는 2012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이제 현재 교과서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그래도 2012 교육과정 N 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이건 책으로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너무 뭐 그럼 8권이 되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은 제공을 해드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심은 2012 교육과정의 교과서,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는 교재, 그러니까 화법의 2권이 되는 거예요. 화법 2권, 작문 2권, 독서 2권, 문학 2권. 이 내용을 모두 살펴봅니다. 근데 이거는 1, 2월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 4월, 5, 6월에 배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게 전체 교재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론이든 또는 읽기 자료든 뭐 본문 자료들, 실제 자료는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쓰는 자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이제 제 교재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개론서가 있다. 필수 개론서. 지금 이제 화법을 시작하니까 화법만 먼저 말씀드리면 2권만 있으면 돼요. 2권. 뭔지는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고, 또 처음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영락에서 나온 이창덕 선생의 화법교육론 1권. 필수 교재입니다.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박재현 선생이 쓴, 우리 뭐죠 이름이? 국어교육을 아니야 뭐 이름 맨날 까먹어. 화법교육을 뭐 있어요. 이름 까먹었다, 제목을.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제목이 뭐죠? 다 모르실 수도 있겠네. 일단 이창덕 선생의 화법교육론, 이름 항상 이름 까먹고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여튼 제가 책을 좀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박재현 선생이 쓴 책입니다. 역시 그 화법 교육과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그 사회평론가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책을 들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름 찾아봤나요? 정확한 이름이 아닌데. 예,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통일원. 그 2권이면 끝납니다. 다음 주에 본책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그 책을 열어서 본다기보다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해드리는 거고, 이런 교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원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제 설명으로 수업을 들은 후에도 그 원전을 펼쳐놓고 확인 작업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2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권이 추가, 플러스 1, 2 플러스 1인데, 그것은 우리가 최민숙 선생의 국어 교육의 이해, 그래서 빨간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오케이, 훌륭해요. 네. 그런 건 아끼면 안 돼. 우리가 책은 아끼면 안 된다. 국어 선생님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국어 교육의 이해는 사회평론에서 나왔는데 역시 그 부분은 화독작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고. 근데 양이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뭐 길어야 뭐 20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핵심 용어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국어 교육의 이해 최민수 선생님 책 속에는 핵심 용어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라고 말 안 했습니다. 다만 너무 요약돼 있어. 이것들을 아까 말한 화법교육론이나 또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론 그 박지원 선생님 책 그리고 제 교재와 수업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면 이론서로는 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험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관련 학과 국어교육과 관련된 관련 학과의 4년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착하게 되면 자칫 잘못 늪에 빠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논문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늪에 빠지는 거야. 그럼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필요 없어요. 한 98%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책만으로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알겠어요? 그럼 부족한 건 뭐냐? 바로 그 이론이 실현되어 있는 실제 언어 자료, 풍부한 토론 자료, 풍부한 협상 자료, 풍부한 토의 자료, 풍부한 대화 자료. 그걸 구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걸 제공해 드리겠다. 그러면 뭐 큰 여러분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고요. 다음은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도대체 국어 교육론을 어디까지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 당연히 말씀드리고 학습시켜 드린다. 화독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교과서. 근데 교과서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왜 너무 많냐 하면 지금 검인정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정이면 한 권. 그런데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릅니다. 출판사가 굉장히 많죠. 뭐 지학사도 있고 천재도 있고 뭐 창비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해냄 많죠. 거기서 국어교과서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거를 권수를 다 합치면 100권이 넘습니다. 100권. 뭐 문학까지 다 합치면. 그거를 그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모두 다 합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이 책이 몇십 권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 100종의 교과서, 물론 화법과 작문은 한 5종 정도 돼요. 5종. 그 5종을 전부 다 교과서와 지도서를 전부 다 제가 독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맞게 필요한 거, 중복되는 거, 그것들을 실어 놓은 것들이 책이 이 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100종을 볼 필요가 없다. 뭐 화법과 작문 교과서 5종을 다 여러분이 전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걸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기출문제 분석은 해도 끝이 없다. 끝이 없다예요. 공부해보셨던 분도 처음 하시는 분도 끝이 없다. 시험 볼 때까지다. 내가 한 번 봤는데, 내가 작년 뭐 한두 번 봤는데 또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또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다면체예요. 다면체. 내가 위치에 있는 계단마다 다르게 보인다. 요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1단계에 있으면 기출문제가 1단계만 보여줍니다. 내가 10단계에 있으면 10단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기출은 등대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가 방황할 때,
그때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능력치를 최대한까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의외로 겁먹지 마세요. 겁먹는 게 제일, 겁이나 자꾸 할 양이 많고 막 두렵고 하면 안 보인다. 겁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할 때는 항상 겁내지 말라.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성인들이, 대학생 이상 성인들이 영어를 배우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겁을 냅니다. 그러면 언제 잘 배우냐? 성인 되기 직전에 뭔가 자연스럽게 노출됐을 때. 너무 어린 아이들 빼고 뭐 한 중고등 시절 그 아이들이 겁이 없을 때 엄청난 양을 학습하게 된다. 겁내지 말라. 우리가 기출문제 오늘도 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드릴게. 얼마나 쉬운지.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내가 충분히 1년 안에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면 그게 증거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독해 연습입니다. 해야 될 일이야 이게. 해야 될 일. 이론 공부해야죠. 교육과정의 교과서 공부해야죠. 기출문제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독해 연습해야죠. 4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두자. 국교는 뭐 하지? 화독작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론. 교육과정의 교과서, 기출, 그리고 독해 연습. 이게 내가 절체절명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그냥 뭐 이론 조금 할까 깊이, 이건 자꾸 방황하잖아. 미세하게 들어가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러더라도 맨 꼭대기 4가지. 난 이론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 거야. 그것이 어떻게 교육과정엔 교과서에 실현되어 있는지 내가 완전히 눈을 뜰 거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독해의 신이 될 거야.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큰 4가지의 목표다. 그리고 이걸 수업에서 보여드리겠다. 송원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하고 외우세요. 밑줄 치고 외우세요. 밑줄 치고 외우세요. 시험에 나와요. 외우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요. 조금 할 거야. 일부는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4가지 잊지 마세요. 국어교육론의 범위입니다. 지금 알겠지만 딱 쉬는 시간 가면 다 까먹어요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론, 교육과정 교과서, 기출, 독해. 이게 이 4마리의 토끼가 올해 내가 잡아야 할 4가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시험 볼 거예요. 4가지 가로놓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방법입니다. 범위.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항상 핵심이야. 2가지.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거잖아요. 문학도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수업하지만 공부하고 싶어. 막 열의는 넘쳐. 근데 뭘 봐야 되지? 뭘 읽어야 되지? 그죠? 작품도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다. 범위라는 건. 무엇을 이론을, 무엇을 교육적 교과서를, 무엇을 기출문제를, 무엇을 독해를 공부해야 한다. 얘는 이 2가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이 공부 방향과 방법의 잘못됨과 잘됨에 따라서 길이 갈라진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지향, 지양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맹목적으로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한다는 거야. 이거 왜 외워?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왔대. 이게 뭐야? 몰라. 그냥 인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실패. 그리고 암기의 양은 점점 많아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너무 그 고통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그럼 막 혼자 하다가 막 우울해지고 눈물 흘리고. 왜냐하면 어제 외웠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 처음에는 막 외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까먹고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화독장만 합니까? 문학은 없습니까? 문법은 없습니까? 교육학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건 내가 못하는 건가 봐.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나 봐. 그러니까 내일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열의가 너무 넘쳤는데 나중에는 자괴감에 빠져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공부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구토 증세가 나와. 구토 증세. 막 토할 것 같아 이것만 보면. 여기가 뭐가 꽉 막힌, 막 고구마 먹다가 꽉 채한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해.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걷게 만들었던 자들의 잘못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밑줄 긋기 학습이라. 밑줄이 필요하죠. 우리가 나중에 독서 영역 공부할 때, 요약할 때 밑줄도 긋고 표시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암기,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중요한데 밑줄 딱딱딱딱 쳐놓으면 공부가 다 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몇 줄 펴놓으시고요. 자, 35쪽 넷째 줄 밑줄 치세요. 별표. 딱 이거 여섯째 줄 밑줄 치고 별표. 수업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 표를 여기다 탁 무슨 쫙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론들 이제 막 뭐 장문 독서 나오면 뭐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표 쫙 표 딱 주고 이거 이런 거 중요하죠? 외우세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는 거 깜지하는 거야 이제. 염소 펴놓고 표 쫙 그려놓고 외워 막 달달. 지옥 가는 길이야. 지옥 가는 길. 이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잘못된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탈피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모아 붙이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자료 쫙 붙여. 문제보다 자료가 더 많죠 나중에는. 문학으로 따지면 시 한 편인데 해설이 이만큼이야. 근데 행복해 그때 순간은. 왜? 뭔가 내가 보물을 얻은 것 같고. 근데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냥 마음만. 그리고 어떻게 배고 자요. 보통 그거는 베개 용도로.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너무 생겨. 이걸 언제 봐? 맞아, 이거 봐야 되지, 이거 중요하지, 언제 봐? 그럼 또 읽다 보면 끝이 안 나. 그게 다 지옥 속에 빠지는 길이다. 네 번째, 여기랑 반대되는 거지만 의미 없이 하는 거야. 의미 부여가 안 돼. 왜? 단순 맹목 암기니까. 나왔다고 하니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의미가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 내가 그냥 의무야. 의무. 그냥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대. 5시간씩 그렇게 한대. 다 외운대. 그리고 막 인출한다고 깜지한대. 나도 그래야지. 의미가 없어 나한테. 그럼 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형상화가 안 돼. 다음, 결국은 이게 뭘 만드냐? 구토학습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이름은 없어요. 내가 막 만든 거야. 토하고 싶은 감정. 근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공부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어요. 뭔가 알아진 것 같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피라미드의 맨 하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대다수가. 여기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여기 5% 전체 수험생, 우리 지금 임용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5, 6천 명 정도 시험을 쳐요. 과거에 한 10,000명 정도 쳤는데, 근데 합격생은,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인원은 한 4, 500명. 많아야 우리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적을 때는 300명대고 많을 때는 한 4, 500명대예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이 5% 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5% 정도는 절대 이렇게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희한하게 대다수가 여기 있죠? 대다수는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다 이렇게 공부해.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자,
지향해야 될 건 뭐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어 공부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시작하면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서. 사전을 지금은 필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면 검색, 우리가 뭐 다음 사전이든 네이버 사전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전자 사전이든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생활화, 습관. 그래서 제가 이걸 낯설미라고 말했어요. 낯설다. 이게 익숙하다. 해야 돼요. 낯설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진짜 막 이거 전공까지 했는데 내가 단어를 찾아야 돼? 아니요. 찾아야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라고 말했어요. 니네가라고 안 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진짜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그 빈 곳을 메꿀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 적용한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 적용 반복.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적용하는 건지 그걸 반복해야 된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 수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대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지문이 분석되지 않으면,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게 실제 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추상화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예요. 할 거예요. 이것도 다 제가 수업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나의 삶과 다 연결시키세요. 이것도 연결시켜 드립니다. 아니, 화법 이론이 무슨 내 삶과 연결될 게 뭐야? 다 연결시켜 드릴게요. 수업을 그렇게 할 거고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연결과 이때 연결이 뭐 중복되긴 하지만 이때 연결은 지식과 지식, 이론과 이론이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해드릴게. 이것도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럼 나중에 인출, 여러분이 말하는 인출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도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그런 연결시켜드리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의미학습인데 의미학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생겨.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7번 목차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를 짜야 한다. 여러분들 이론서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론서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맨 앞에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례로 목차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 오랫동안 했으니까 개론서에 목차가 있어요. 앞에 차례. 근데 이 차례와 실제 안에 들어가면 개론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차례와는 다른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빠진 것들. 여기 차례다 모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모두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교재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 목차를. 내 번호대로 안 맞으면 그러면 이런 큰 제목을 내가 붙였다. 이게 원래 제목이다. 번호가 있고 제목이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 밑에 소제목,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교재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교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개론서라는 책은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적용 또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학. 전부 뭐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육행정 다 항목마다 전부 이렇게 다 목차가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 들어가서 안에서 심지어는 번호가 없는 고든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번호가 안 붙어 있는 목차까지도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야 돼. 이해됐죠? 그게 1차로 해야 될 일이야. 개론서를 갖고 있고 제가 아까 필수 개론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건 최소한 그 개론서에 안에 있는 송목차까지 한번 내가 쫙 어디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그게 지도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이제 그것도 시켜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
뭐 우리 국어 같은 경우 특히나 한 쪽짜리 두 쪽짜리 지문이 나오잖아. 쭉 글이. 그럼 얘는 줄글이에요. 줄글. 이 줄글을 어떻게 만든다? 잘라서 문단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보통 형식 문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단락, 우리가 내용 문단이라고 하죠. 내용 문단으로 다 쪼개야 돼. 쪼갠 다음에 독서에서 할 거 쪼갠 다음에 요 내용을 쪼갰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하나의 뭐가 있죠? 보통 하나의 단락에는 그게 독서의 핵심 아닙니까? 아는 걸 써먹고 있는가를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알고 있어. 하나의 내용 문단 안에는 하나의 주제문이 있다는 거 다 공부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지문을 읽을 때 찾아내는가? 나 스스로? 이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뽑아내서 얘를 제목으로 또 붙입니다. 번호를 또 붙인다면 없어요. 제목이 여기는.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거야. 내가. 그리고 정리합니다. 요 내용을 간단하게. 두 번째 문단 단락 제목 붙이고 제목 붙이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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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지문 하나가 이렇게 다시 소제목이 붙어서 내용이 정리되는 거야. 이거를 개론서를 정리했다. 이걸 개론서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차근차근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목차.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왜와 예 학습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왜라고 하는 건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질문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기 질문법.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제가 수업 촬영에서 무수하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낯설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제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는 건 송원의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고 구술. 이거 뭐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그냥 당연하다고 넘어가요. 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는 하나도 없어. 가다가 왜?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지? 이 용어는 단어가 왜 이렇지? 이 설명은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이성이 작동한다. 이성이 작동한다.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탐구를 하게, 사고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걸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가 촉수를 찾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뇌는 그때 회로가 당연하지 하면 작동을 잘 안 해요. 뇌는 굉장히 게으른 놈이에요. 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게으른 녀석이야.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당연하지 넘어가 외워 그냥 외워 넘어가 이걸 좋아해. 근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얘가 회로가 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얘가 뭔가 중요한 걸 지금 던지나 봐. 그때 사고가 작동한다. 할 거야. 이걸 모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할 겁니다. 하여튼 왜? 그 다음에 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학습했어.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하지? 이게 요거랑 연결돼 있어요. 설명 학습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이제 어떤 단원의 어떤 부분을 공부했어. 그럼 반드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차차 또 말하겠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해서.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EBS의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0.1%, 0.01%에 속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 1번 뭐 가정의 경제 수준, 뭐 부모의 교육 정도 다 따져봤는데 그걸로 담아지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알파가 있더라. 그것과 무관한 IQ나 이런 거를 벗어나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더라. 뭐냐?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아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이런
저는 학습 방법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해요도 있겠지만, 그죠? 다시 임용 공부를 출발선상에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학습 방법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러면 2등이 있겠죠. 3등도 있고, 예를 들어 수학이다. 자, 2등이 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어때요? 2등이 나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니나 나나 거의 비등비등한데 뭔가 살짝 그런 거 물어보겠죠. 그럼 설명해 줍니다. 그때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자, 전교 꼴등이 나도 수능 볼래. 나도 이제 대학 한번 가볼 거야.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걔가 전교 1등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야, 1등. 얘는 왜 이렇게 작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정도의 수준. 야, 얘는 큰데 이거 잘못 인쇄된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하여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미친나? 이따 이걸 물어보냐? 야, 꺼져. 근데 너무 친절한 거야. 0.1%는.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설명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본인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게 0.1%로 가려면, 0.01%로 가려면, 야, 나 여기까지 생각 못했다. 이거 생각해 볼게. 하고, 그거를 이 아이가, 저 꼴등 수학 처음 시작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면 어느 정도로 이 아이가 그걸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들이라든가 뭔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개발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초등학교로 간대요.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자기가 개발할 물건에 대해서 설명. 초등학생들이 오, 그거 좋은데요, 아저씨. 그러면 내가 완전히 알고 그 제품을 성공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 기분은 들어.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은 들고 뭔가 이렇게 깜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우리 과목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괴롭혀야 될 분이 누구냐? 1번 어머니, 2번 아버지, 3번 만만한 동생, 4번 만만한 언니 오빠,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뭐 화법을 공부했다, 오늘 뭐 현대시를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딱 막 설명할 정도로 준비한 다음에 딱 밥상머리에 앉아서 엄마, 내가 오늘 요거 뭐 이 시를 내가 공부했거든. 한번 들어봐. 이 시가 얼마나 그런 평소의 삶이 그래. 실제 삶. 근데 저는 지금 혼자 여기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설명하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인형을 준비해서. 조그만 여러분 인형들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베개도 좋고 인형도 좋고 항상 내가 공부한 걸 설명해봐라. 그래야 어디서 막히는지, 뭘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 그래야 빈 구멍을 찾아서 메꿀 수가 있다. 이것도 다 해드릴 거야, 수업 시간. 하여튼 방법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국교론을 포함한 지금 국교론 시간이지만 이런 어디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지금의 자리까지 저는 왔다. 제 지식의 확장과 범위가 이걸 통해서 왔다. 이걸로는 도저히 올 수 없었어. 이걸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해봤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 되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방법대로 수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차차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6번째는 추천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김준 선생님 문법. 뭐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박사님이시고요. 문법 박사님이시고 저의 스승님이세요. 학부 때 대학원 박사과정 때 제가 학부생, 당시에는 학부가 아니라 학과. 자꾸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때는 학부라는 게 없었고 저는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교직을 이수했었고 그때 이제 문법 수업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수업을 한 강좌 정도 하시거든요, 대학 때.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뭘 배웠냐면 이런 목차를 정리한다든가 독해한다든가 이 공부에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학교 때 벌써 얼마 안 됐죠. 30년은 좀 안 됐어요. 좀 됐네요. 아니야. 비슷해.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때 만약에 선생님한테 그걸 못 배웠다면 공부의 방법을 못 배웠다면 문법을 그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문법을 제일 잘했어요. 대학교 때. 그 선생님 문법을 듣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익혀서 그걸 전방위적으로 다른 영역에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도 뭐 문학도 국교 화독작도 그 문법에서 했던 공부 방식을 펼치니까 아까 했던 이 공부 방식을 펼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이 생기더라. 그 전까지 공부했던 게 정말 무모했더라.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뭔지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하겠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라는 말로 일단 OT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